제19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법을 국가주의 경제학에서 대중참여 경제학으로 군사 정권의 반공 지배체제는 19세기식 국가 와해를 방지하려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을 중국 문화에서 꼽아서 나타나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동당 조직 와해를 막으려면 강력한 왕권제 구현은 중국 문화에서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을 내고 그 어떠한 서양어법을 더 씌워도 실제적인 정치 구현에서 국민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공지배체제는 권력을 쥔 친미 반공시족연합의 자의적인 우월함과 친중 시족의 자의적인 피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자의적 피해에는 신군부의 광주민중항쟁 강경진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극복하려 했던 김대중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도 그 사실을 믿었고 미국도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성향의 서구 지식인들도 의 상당수도 김대중의 그런 주장을 액면가로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유신반대운동 과정에서 서구적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국제사회 지원 요청을 받을 때부터 국민과 국제사회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가 천도교 조직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과 국제사회가 천도교 조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거짓말입니다. 김대중은 신종교가 통일정책이고 1인 통치권자 지배 철학에 깔린 성리학적 유교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신종교도 유교이고 성리학도 유교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김대중은 유신반대운동 때부터 지방자치를 주장하며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현하려 했던 것은 천도교 포접제 조직이고 거기에 표현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후원 세력인 민중신학그룹은 유신반대운동 때부터 천도교 교회만 씌우는 것을 토착화 신학이라 주장했습니다. 몰트만은 그들의 사기를 해방신학이라고 포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김대중은 보편인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인권이라 논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천주 인내천 천도교 교리에 입각해서 연구자들 감싸주는 연구운정주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자개표를 품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났지만 사기였습니다. 유신반대운동 때부터 김대중은 천도교가 경제학을 주장했습니다. 국가주의 경제학에서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에서 유불선이 합일된 부족국신인 왕으로 바뀐 차이일 것입니다. 그냥 성리학적 군주에서 신종교 군주로 바뀐 차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권력을 배출한 자익시족들의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줄을 대야 한다는 중국 문명의 시족 관습을 확장하는 데 써 있습니다. 군사정권은 관제 데모에 유불선 신앙이 덧입혀진 차이일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학과 신분종교 모두를 판단할 수 없는 궁박 상태에 빠진 일반 국민은 좌파 정신을 뭘 하는지 모르면서도 믿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부 모르지는 않았어요. 알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참 사람이 어찌 이러냐 싶죠. 반만 년 전부터 현대사회까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경제사를 요약하면은 시족 중심의 소농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족마다 각각의 시족 진리를 주장하는 경제방식은 정착 중심의 농업사회에서나 타당합니다.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한국 경제사에서도 불편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대와 중세의 상징 구조가 사실상 의도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의도적으로 시족제 퇴출을 끊으려 노력했지만 특히 양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서구 사회를 그리워했죠. 그런데 한국 경제 핵심에는 시족제 퇴출이 불편하게 남아있는 점, 기업가들이 대개 양반 후손이라는 거,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왜곡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시작됐지만 이승만 정권 때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이면에서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관을 차지한 귀족과 그 귀족이 얽힌 수직종속적 부패구조가 난무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제2공화국과의 경제 방식은 그 이면에서는 조선 후기 연장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그러했듯이 관을 차지한 귀족은 자신의 출신 마을에 세금을 끌어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런 기대로 귀족을 응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비리를 행할 목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세금 창복고를 바라봤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생각이 없이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기 위한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이 자기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조선 후비 노비 계급이라고 바라보는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살포 정치의 그 동전의 양면은 국민의 다수는 만인이 노비다. 모두가 노비다. 돈 뿌리면 어쩔 거야, 이 새끼들이. 깔어. 이거죠. 미국이 지원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재정을 정치인들이 각자의 지역구로 끌어쓰기 경쟁만 했습니다. 국민적인 단합을 통해서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금의 소비성 지출로 자신들의 감투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끼리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 경쟁으로 그 국가가 받아들인 세금보다 월등히 더 많은 세금 지출이 짜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자기들의 죄역을 주는 대통령제가 걸리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정서가 유지된 속에서 왕은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라 탈을 쓴 왕의 존재가 그들에겐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시족을 달리하는 국민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지배한 노론 양반 가문은 허수아비 임금제도를 추구했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현실의 대한민국 정치제도를 넘어서서 호남 귀족들의 귀족 생활에 밀접하게 느껴지는 내각 책임제만을 주장한 게 제2공화국이었는데 국가의 통치에 중심이 있었던 자유당 경제보다 훨씬 더 민주당 지배의 한국 경제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색 공당 지배가 지배한 조선 의학사의 유교파벌마다 존재하는 유교 진리의 숫자대로 모두 궁정하면서 그러한 권력에 서양 개념을 더 씌우는 방식의 법제에서는 그 사회의 보편타당한 법적 정의관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성리학이 그래요. 성리학이 시종마다 다 달라. 걷다가 시종마다 다 다른 것에서 서양 개념만 더 씌우면은 각자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중세 조선왕조 시대에서는 귀족이 문자를 독점했습니다. 뭘 하더라도 백성은 그 귀족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양상은 현대문화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 것입니다. 한글로 써있다 하더라도 가령 그래요. 학문이 집중돼야지 이해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어렵게 표현해버리면은 귀족이 어쩔 거야. 한글도 한문이 될 수 있어요. 한글도 한문이 될 수 있어. 가령 피투성 하이데커 책에서 종종 나오죠. 피투성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사람 있습니까? 아니 화이트헤드 책에 나온 영원적 객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한글도 한문이 될 수 있어요. 군사정권의 국가주의 경제학은 조선 왕조 사대부 귀족들의 지배상을 벗어나는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기업가들이 귀족 뒤봐주다가 경제 자체가 안 됐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전두환에 정했던 신종교, 신권적 파벌은 군사정권 지도자를 진시황에 비교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타당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종마다 각각 다른 원리로 한다. 그래서 중국사에서 진시황이 있고부터 사회가 통일됐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일정 부분의 타당성이 있죠. 그런 해석에. 사회는 귀족이 유발하는 부족주의 가치로 국민이 고통에 극한데 처했고 그것을 종결시키려 백성을 위로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제2공화국 시대를 그리워하는 계층의 정략적 시각이 담긴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군사정권의 국가주의 경제학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 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내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낮춰야 했습니다.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임금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상황, 한국적 상황이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그러한 임금을 받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계층이 국가주의 시스템을 못 견뎌했고 이 시스템 밖을 생각하기 어려운 지배계층은
그 권위주의적으로 반론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모든 법적 시스템은 1인 통치권자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무명 그 왕권제 종법제 시스템에 기초된 지배질서의 지속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지배질서는 유럽의 자유주의 사회 기준으로 독재 권력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제도를 포기했을 때 돌아가야 했을 그 부족주의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 사회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 게다가 당시 낮은 국민소득은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정권 지배체제 바깥을 생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은 군사정권 경제학이 한국의 경제구조가 왕권제 권력이 미국에 연결돼 있고 지배방식이 전제봉건주의라는 것으로 요약한 사회구성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1인 통치권 권력을 붕괴시키고 귀족 마피아 권력인 친북 친중 권력이 사회를 장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실체를 갖고 있는데 뭐 민주 그 통일전선 세력이 뭐 그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계급주의 용어로 표현됐죠. 실제는 친북 친중 권력이 사회를 장악하자는 내용인데 거기 써 있는 표현은 그 연합 세력이 민족민주 그 통일전선 세력이 민족해방 세력이 뭐 미제국주의를 뭐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계급주의적으로 적혀 있었죠. 군사정권의 1인 통치권자 중심의 국가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이들은 경제 이론은 김대중의 그 대중참여 경제학입니다. 신권제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 정서와 연결되는 시족주의 정서를 기초로 한 조선공산당 운동의 민족해방통일전선과 연결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경제학이 국가의 거시경제 관리였다면 좌파 대중참여 경제학은 일제시대 조선공산당 운동에 깔린 둘의 정서가 기초가 된 관리체제였습니다. 공명적인 제왕학으로서 탑다운 방식의 권위적 지배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방식이 아니라 노장 사상적인 제왕학으로 바텀업 밑에서 위로 그런 제왕학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메이지 유신을 주장하며 그러니까 탑다운 바텀업이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죠. 군사 그 중대장이 병사들 통제하는 그게 탑다운이고 조폭 구조에서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이게 바텀업이고요. 그죠? 군사정권이 메이지 유신을 주장하며 1인 통치권자 중심의 봉건전제주의 서양 개념을 더 씌웠듯이 좌파정권의 신종교 밀란신앙에 헷갈린 무당신앙을 시족 연합 정치에 더 씌웠습니다.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학은 신종교 유불선 통합에 깔린 대승불교의 아이루무 사고를 활용하여 경제 민주화와 시장 경제를 아우르는 선택을 합니다. 대승불교적 우주관은 신비적으로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김대중의 주장에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세계를 비종교적인 이성 논리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신비화가 전혀 없는 이성 논리를 볼 때 일반 국민을 기망하는 정략적 논리가 추출될 수 있습니다. 대중참여 경제학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점이 찍힌 상태로 작동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 쓰여질 경제이론이라는 평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론의 권력의 중심은 남북연합체입니다. 군사정권 경제학과 대단히 다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김대중의 경제학은 군사정권 경제학처럼 여전히 중국 문명적인 제왕적 경제학입니다. 군사정권 경제학의 유교적 질서의 제왕적 경제라면 김대중 경제학은 유불선이 종합된 제왕적 경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중국 문명의 거리가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사독재의 지배 이념이 충군애국이면 좌파 정권의 지배 이념이 중도, 중형, 조화, 균형, 상생입니다. 어차피 양쪽 모두 중화주의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독재는 충군애국으로 1인 통치권제 권력을 집중했다면 좌파독재는 권력을 진 당파에 소속된 귀족에게 일반인들이 알아둘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위해서 그 귀족의 권력을 주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군사정권 통치권자는 어쨌든 1948년 건국된 통치 질서를 소화하지만 건국반대 운동의 시족 혈연에 부족 권력 중심화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군사정권 경제학이 권위주의적 통제로 대한민국 체제 속을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했다면 좌파정권 경제학은 권위주의적 통제는 없어졌지만 그 빈자리를 부족주의 둘의 연합, 그러니까 이게 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시민정치로 위장될 수 있는
친중과 친북으로 기운 혈연 네트워크의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왕권제 유교를 선호한 집단에서는 건국반대 세력에 대하여 오랑캐로 보는 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국 세력만이 중화다, 건국반대는 오랑캐다, 권력을 배출한 시족의 부족 의식이 우주의 중심에 차지하는 속에서 재산관계 안정화가 없습니다. 오랑캐는 그 중국 문명에서 오랑캐에 대해서는 보호가 없는 거죠. 반면에 귀족 파벌 중심으로 그 파벌의 허수아비를 그 지도자를 선언한 신고제 유교 집단에서 한미동맹 중심의 자유민주적 가치의 오랑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론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 않는 일반 유권자의 재산권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군사독재 경제의 음지는 국가주의 관치경제로 요약됩니다. 권력은 정부 권력 간섭의 비대화로 그 경제 생동력이 와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좌파 독재의 경제 음지는 제대로 논한 바가 없습니다. 동학 조직의 포접자로 형성된 속에서 비밀스럽게 숨겨진 조직의 꼭대기와 이에 얽힌 이들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냥 일반 국민의 사기당함을 강요당한 느낌의 더도덜도 아닙니다. 군사정권은 봉건전제주의에 어설프게 더 쉬운 서양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로 이 상황을 일반인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부의 동학 밀란 조직을 깔아놓고 어설프게 서양 개념을 더 쉬운 상황에서 빚어진 경제 문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다수 국민에게 사기와 부도덕이 빈발한 속에서 혼란 사회로 느껴지게 됩니다. 시종마다 규제되지 않은 이기주의와 자기들의 만의 자의적 약속이 빈발하며 국가로든 민간으로든 규제가 쉽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사회적 신뢰 붕괴로 나타나는 원망은 오로지 귀족 마피아가 꼽은 허수아비 군주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 붕괴를 통해서 귀족은 막대한 정치적 어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김대중 경제학의 오류를 그 군사정권 경제학의 오류로 환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대중 경제학의 오류를 중국 문명 유교 코드가 있다고 군사정권 비판 공식을 연장한다면 한 번도 비판되지 않길 바라는 민주당의 자의적 노름에 같이 끼게 됩니다. 추천 도서 이영훈 교수님의 한국경제사 1, 2권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론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만 파악하면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좌우지간 하여튼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책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그 부동산법을 대중참여 경제학이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귀족만 배불리는 역설. 국가주의 경제학은 1인 통제권자와 연관된 집단에 의해 검증된 규칙이 사회적 소통의 기준이 됩니다. 왕의 존재가 사회적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시장 경제학은 계약자의 원칙이며 그것은 민간의 사회적 상호 신뢰가 유지가 보장되는 사회적 조건에서 형성됩니다. 민간의 사회적 약속이 기준이며 오히려 왕의 존재는 시장 질서에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권제 유교 정치 세력은 한국사회 부족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왕권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한국사회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구현하는 듯 논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학은 천도교 기반으로 한 경제학입니다. 대중참여 경제학은 국가주의 경제학에서처럼 국가주의 중심의 관치 경제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치만 바뀌었지 본질적인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참여 관련은 시장보다 우월하게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주의 경제학이 부국강병을 논하는 부족 국가의 중앙집권적 전략과 연결된다면 대중참여 경제학은 밀란을 통해서 권력을 특정 시족 권력 앞으로 끌어놓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정치 권력은 자기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표출할 우회 통로로서 여전히 군사정권과 같은 식의 권력 작동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를 은폐하면서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죠. 왕권제 유교가 1인 통치권자와 연결된 관료주의 전방위적 개입이 있었다면 귀족 마피아 중심의 유교 세력은 대중독자와 연결되는 관료주의 총체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국가주의 경제학이 국가가 권력 집중과 비대화가 됐다면 대중참여 경제학은 귀족과 관료들의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이란 이름하에 권력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가주의 때와 달리 대중참여 경제학은 권력이 일반인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배 방식만 바뀐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사회구조를 알아차리고 반론할 수 없게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꼬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걸 잔뜩 꽈버린 걸 다 증명하는 오래된 긴 시간이 먹힌 거죠. 국가주의 경제학이 1인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한 가시적인 유교적인 봉건전제주의로 권위주의였다면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학은 건국반대운동과 관련된 천도교 당파를 중심으로 한 유불선이 종합된 부족주의 연합권력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서구시장 경제에서도 부르주아 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을 위한 지배체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주의 경제에서도 국가의 줄선 귀족이 1인 지배 권력 중심으로 나머지를 분해하는 과대에서 원색적으로 나타나고 대중참여 경제에서는 지배당파에 속한 귀족 중심으로 나머지를 분해하는 데에서도 원색적으로 나타납니다. 밀란신앙은 일반인들이 에게 발각되지 않은 시족 혈연끼리의 비밀 경제를 전제로 하며 비밀 경제입니다. 비밀 경제. 그러니까 밀란신앙은 비밀 경제를 전제로 하며 중국 문명에서 산출된 종교인 만큼 시족 혈연과 관계를 통한 귀족 중심의 가치가 뚜렷합니다. 그냥 귀족 중심이죠. 신종교 경제학은 일반인들이 재미를 못 봅니다. 귀족만 재미 봐. 군사정권의 국가주의 경제학에서는 모든 것을 1인 통치권자 앞으로 수렴시키고 특별법으로 국가의 장악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족주의적 거짓으로 시장 왜곡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한 정부는 민간에 충분한 위압감을 줄 수 있었고 그런 비대한 정부가 시장에서 귀족의 권력 남용에 근거한 신뢰 훼손의 불법 경제 극복의 긍정적인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덮었다는 비난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는 국가의 시장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민법, 교회법, 부도법으로 얽혀진 민간의 법질서에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결코 조상신의 질서에 맡김을 전제로 하는 무위이화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법, 교회법, 부통법 이거 질서하고 조상신의 그 질서에 맡김을 전제로 하는 무위이화 이건 다른 겁니다. 같다고 하면 사기예요. 사기. 중국 문명의 노예 계급이 무질서 영역을 현재적 되살림으로 시장 경제를 풀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 그 자체였던 거죠. 정책에 담긴 독을 이해 못한 관료의 기계적인 자격이면 모를까. 정치인 중에서는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국민을 군사정권보다 더 호구로 본 겁니다. 군사정권의 비대한 정부보다 월등히 더 압도적인 더 비대한 귀족연합이 좌파정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김대중 중의 시장 경제학은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자기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경제학은 시민 주체의 영미사회 장로교 신앙에 토대된 도덕주의 경제학을 말합니다. 천도교 밀란 신앙을 구현한 김대중 집단이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영미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추구하는 일반 국민 앞에서 천도교 밀란 신앙의 부족주의적 결합은 개별 시장에서 배타적 지배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군사 독재가 1인 통치권자 권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 독점 권력이 은폐됐듯이 좌파 독재는 시족 파벌 권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 독점 권력이 은폐됐습니다. 국가 독재 경제학의 부작용은 한마디로 관치 경제로 요약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설계로서 민간 시장 경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반면에 좌파 독재 경제학의 부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버블입니다. 시족 혈연끼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원칙이 작용되고 그것이 아무런 제자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관치경제가 국가조직의 비정상적 거대화가 통제했다면 좌파독재 대중참여경제학은 원자화된 개인 속에 비밀결사 조직이 가격 조작 세력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에 상응하는 인간과는 공적 가치로 수렴되는 시민사회가 아닌데 천독의 부족주의 인간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밀란 신앙에서 있어서 혈연 연구자들의 품앗이 지원 공식으로 부채를 동원한 투자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 부채를 동원한 투자가 밀란 개념으로 동학이다. 동학 개미 운동 이거죠. 상층 계급이 책임을 질 것 같은 외형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미지만의 제공이며 책임을 안 지는 방향으로 일관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밀란 신앙으로 하면서 호구를 시민이다, 민주시민이다. 그대 민주시민 착한 호구야. 귀족을 위해서 망해주렴. 이런 거죠. 국가주의 경제학은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원가를 낮추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대중 권력의 형성을 지향했습니다. 반면에 대중 참여 경제학은 정치인을 위한 일반인들의 밀란 신앙적 자기희생이 반복됐습니다. 김대중의 정권의 카드 대란도 동일하고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반복되는 부동산 버블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정치인, 건설사, 지방자치 주민들의 이면에서 고도로 설계된 혈연 부족들의 부족 이기주의적이며 상호 신뢰를 파괴하는 결합이 먼저 있고, 신종교를 은폐하는 일반인들의 기망 표현이 더 입혀졌습니다. 신종교 시족들의
시족 혈안들의 탐욕적 이익의 확보는 다른 이들의 부채를 끼고 매수를 해준 데서 완성됩니다. 이런 의미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시장 가격과는 거리가 먼 신종교 시족 라인의 집단 탐욕을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신종교 신앙의 경제학자는 하이에크의 자성적 질서와 천도교의 무위이화 교리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정권의 국가주의 규제만 철폐하면 시장 질서가 살아난다는 신종교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부족주의적인 자의적 경제로 들어가는 것을 고의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천도교 후천개벽 신앙은 기존의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비판하면서 거꾸로 모방하여 성리학적 지배 질서와 비슷한 신분자를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김대중 대중참여경제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시족 혈연 라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북한 천도교 청우당으로 수렴하는 지향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신앙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좌파 집단이 정확하게 사실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은 통정원 허위 표시로서 천도교 신앙 실체를 숨길 만한 서구 개념 덧식을 통한 사기 기망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의 왕권제 지배체제를 극복하자고 동의한 일반 국민들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법치주의에 동의한 것이지 천도교 밀란신앙의 부족주의적 자의적 경제학에 동의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유지한 것도 국민들은 사기경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게 그린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기 시족도 혈연들의 탐욕을 구사하고 그 책임을 시장경제의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에겐 천도교 부족의 영구한 권력 독점을 요구하는 정병과 권력 독점, 후천개벽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천도교 지배사학에서는 정략적 폭등과 정략적 폭락 유발만이 반복됩니다. 시장의 신호는 그 어떤 것도 이성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면에서 시족 연골 같이 하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자의적 논리가 지배합니다. 사회 지배층은 시족 문화의 극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하고 시족 혈연주의를 진행했습니다. 노무현 시대 이후에 한국은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버블과 자산시장 확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자산시장의 버블은 인위적인 세수 증가로 나타났고 좌파 권력의 시족 연구 집단의 권력 강화로 나타납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을 동안에 시장의 신호는 아무것도 투명한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인권, 기독교 조직신앙, 전자개표 등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잘 모르면서 추인해왔듯이 그런 연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의 경제가 정상적인 시장 경제였다면 표현의 자로서 민주주의 진영의 신종교 왜곡 문제에 대해서 매스미디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기반한 저임금 수출 경제와 권력을 차지한 귀족층의 기운 자의적 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은 같고 스타일은 달라진 지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전태일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실제 생산성보다 과잉되게 높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 서민하고 비슷한 거죠. 군사 독재 범죄이 국가 범죄라면 좌파 독재 범죄는 사기죄에 기반한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독재는 꾸준히 권위주의로 반론 억압했다면 좌파 독재는 국민의 착오를 유발하는 통정한 허위 표시, 그러니까 사기죄였습니다. 시정 문화 안에서는 시장 경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일단 정답을 그러니까 이론적인 정답은 막스 베버의 사회경제사는 시종 문화 안에서 시장 경제는 가능하지 않다. 근데 또 반론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990년대 신종교 무당신앙 노인들이 일본의 예를 보라. 일본이 무슨 시족 문화가 시민 문화냐? 일본 시족 문화다. 시장 경제 가능하지 않냐? 근데 일본 문화를 뺏긴 일본의 시장 경제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뺏긴 중국의 시장 경제는 확실히 망하고 있죠. 부동산 좌파 경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막스 베버의 태제에 시장 경제 안에 시종 문화에서 시장 경제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신종교 노인들은 일본의 예외를 90년대 강조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경제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됐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